그럼 국민연금은 왜 국내 주식을 안 사냐? 저는 그거는 한편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너무 커요. 지금이 거의 700조, 800조 되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한 3,000조까지 늘어난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까지는 뭐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자식 세대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우리 자식 세대가 하면 어떻게 될까? 진짜로 우리가 새로운 그 혁신, 이노베이션, 국가 체제의 변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는 굉장히 사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연금이 대략 국내 주식을 한 17%쯤 두고 있을 거예요. 17%에. 네. 근데 국민연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국내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면 지금도 연못 속의 고래예요. 연못 속의 고래. 근데 국민연금이 더 국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아, 그 얘기는 왜냐하면 시장의 모든 참여자는 프라이스 테이커가 돼야지 네.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는 순간 시장은 깨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연금 사회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연금의 의결권에 대해서 초여식 코드 이야기부터 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연금의 의결권을 다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다 국가가 소유할 수 있어요. 지분이 그러니까 풍부한 자금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매집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거냐. 국가가 의결권을 해결하면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럼 국민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국민께 되니까.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시장 경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시장 경제가 아니고 저게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거거든. 그리고 그거는 굉장한 비효율성을 갖고 올 거예요. 우리가 정부가 통제하는 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일례로 KT하고 SKT를 비교해 봐요. 그러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저성장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 넘게 성장했던 나라예요. 네. 근데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는 완전 획 꺾였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더 뭐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보수화돼 갖고 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 기업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기업들이 다들 뭐 재판받으라고 정신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 몇 년 동안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요. 그거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이머징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경쟁력 있는 산업도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요. 맨날 정부는 OECD하고 비교하잖아요. 네. OECD 평균보다 높다. 근데 OECD 안에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저성장 국가가 많거든. 미국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평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투자하는 게 맞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어디다 투자하는 게 맞겠어요. 그건 제가 해외로 나가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돼요. 2%. 네. 근데 17%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거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 그럼 나중에 찾아야 될 때 돈을 주기 위해서 이제 팔아야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살 사람이 없다. 아이고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에 주식하겠다 이러면 그걸 누가 받아가겠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박살가 나는 거죠.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서서히 비중을 글로벌적으로 옮겨가는 거는 맞다, 논리적으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이 이 전략적인 비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올해는 국내 주식 비중을 뭐 한 18% 할 거야.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낮춰나가거든요. 15%할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비중이 내려가 있을 거거든. 그 전략 비중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사도 돼요. 그렇죠. 그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뭐, 국민의 돈 갖고서는 그렇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다? 이런 비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채권이 오히려 위험하지.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할 때는 국민연금 같은 데가 들어와서 사줘서 주가를 올리라는 게 아니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면 글로벌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은 시장의 변동성이 낮네? 그럼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2,000포인트가 아니라 3,000포인트도 갈 수 있는 거죠. 많이 안 사도.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나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으면 살 것 같아. 근데 그 내부적으로, 그 운용단장이셨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 현직이셨다면, 지금 사자 결정하시면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어려운 점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요.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제가 보기에 공공기금의 CIO들은 책임질 각오는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그래도 적어도 국민 돈을 관리하는 것들은 그저 좀 전문가를 데려다 해라. 그래서 이제 IMF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큰 연기금이나 공제 CIO들은 외부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난 책임질 수 있어 하는 각오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들이 너무 촘촘하게 돼 있고 그리고 독립된 리스크 관리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기 직장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CIO가 갖고 있는 권한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략적 비중 자체는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CIO가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렇지만 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택티컬, 전술적인 자산 배분 이런 측면에서는 살 수 있죠. 그러면 어쨌건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도 그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받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책임자 개인으로 할 수는 없고 내부 이제 커미티 같은 데 같이 이제 근데 의논을 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임기제로 있는 사람은 내가 임기껏 소신껏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평생 직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내부 직원들은 주가 하락할 때 봤어요. 더 하락해. 야, 너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락하는데 거기서 사갖고 더 이렇게 손실을 내는 게 어딨냐. 거기서부터 위험 관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디펜스 하겠어요. 그런 참, 이 구조적인 그 어려움들이 하여간 그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퍼블릭 섹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좀 맥이 닿겠네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보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경직돼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전처럼 막 그 벤처 국가처럼 그냥 막 도전하고 실행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겁나는 거죠.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늙은 회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가도 늙어가는 거죠. 국가가 늙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촘촘한 규제들이 생겨나고 옛날에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소신껏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도 손쉽고 못하기 시작한 게 정책감사거든요. 그전에는 감사원감사라는 게 비리감사였거든. 회계감사고. 비리가 있거나 회계적인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또 뭐 정책 진영 논리가 될 수 있으니까 모 대통령 때부터 정책감사를 부활해서 감사원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위축되는 거죠. 내가 선제적으로 했다가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거 확실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했다가 삐끗하면 나중에 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권한이 엄청나게 세졌으니까 국회에서 태클 걸면 안 되니까 다들 뭐 지금 몸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 체제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보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 됐든 사람들의 마인드가 됐든 기업도 왜냐하면 이제 뻑하면 이제 재판 받아야 되니까 옛날에 그냥 막 요새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감옥에 10번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도 다 내부적으로 법무팀 만들고 컴플라이언스 하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뭔가 벤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틈바구니들이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은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이제 지금 보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바뀌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기는 좀 쉽지 않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뭔가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요. 젊은 사람들이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그 사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세대는 30년 동안은 괜찮아요. 30년 동안은 이 저성장 체제로 갈 거고 그리고 연금도 나올 거고. 근데 젊은 사람도 힘든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로 금리도 부족하다, 마이너스 금리 그렇죠. 가자, 막 이렇게 네, 이제 네, 뉴스에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황을 좀 보시나요?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할 때 뭐가 마이너스 금리냐 하는 거를 이제 또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냐, 기준금리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근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저는 마이너스 금리로 트럼프가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트럼프도 요새 막 떠들다가 주위에 있는 정책 참모들이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요새 살짝 발을 빼잖아요. 왜 미국 마이너스 금리가 안 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달러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를 갔을 때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지금처럼 100% 신뢰하겠느냐.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넘버원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가치가 있어야 된다. 단 한 푼이라도 이자를 주는 통화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 유로가 왜 저망격거리겠어요. 하긴 예전에 보면 그 유로 가치가 되게 높았었잖아요. 그럼요. 네. 유로가 통합됐을 때에는 유로 가치가 지금보다 한 50% 이상 높았죠. 거의 2유로 가까이도 갔고 이제는 드디어 달러 혼자 독주하는 시대는 지나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달러는 마이너스 금리로 안 간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 그러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요동이 또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거와 연결을 해보면 네. 사실 이제 그만큼 이제 재선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게 요즘 그 이 코로나에 대한 네. 그 책임 문제, 네. 그다음에 무역 전쟁, 그렇죠. 이런 그 1차 무역 합의에 대한 네, 이행과 네, 관련해서 이제 중국하고 트러블이 그렇죠. 이제 막 네. 일부러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부러 맞습니다. 네, 지지자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파국으로 갈 것이다. 세계가 뭐 진짜 그 둘로 나뉘어져서 뭐 이렇게 그 양쪽으로 나뉘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장사꾼이고 그리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11월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안 되면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판을 깨는 건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선거 때까지는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키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게 남의 탓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요? 남의 탓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개판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기에 대응이 좋지 않았죠. 사실 초기에 대응이 안 좋았던 나라들이 개판된 거거든. 왜냐하면 브라질, 영국, 그다음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제가 보기에 정권이 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영국 대통령이나 브라질 대통령이나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블레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중국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고 또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면서 양극화는 점점점 심해진다. 국가 간의 양극화도 또 산업 간의 양극화도 개인 간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체제에 변화가 올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우선 나타나는 현상은 중도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중도가. 네. 그래서 정치는 자꾸만 양극화될 거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포퓰리즘이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파 포퓰리즘으로 나왔던 것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고 브라질이고, 그리고 좌파 포퓰리즘으로 나왔던 것들이 과거의 남미들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아마 브라질도 다음엔 다시 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나라들도 점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가 불을 독점하다가 1%가 불을 독점하다가 0.1%가 불을 독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표를 의식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기본소득을 해봤잖아요. 예. 100만 원씩 다 줬잖아요. 100만 원, 50만 원씩 줬잖아요. 예. 국민들이 받아봤잖아요. 다음에는 당연히 기본소득이 아마 다음 대선에 화두가 될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될 거냐, 코로나 이전 시대로 갈 거냐, 못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고용이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보거든. 사람들의 소득이 이전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고 보거든요. 더 안 좋아진다 이거죠, 세상은. 왜냐하면 정부가 한없이 이런 상태를 막아줄 수는 없는 거죠. 한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정치에서는 더 많은 파퓰리즘이 생겨나고 정치 사회적인 많은 변화들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점점 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실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주변 모든 환경들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네. 투자를 중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자의 방법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20대, 30대가 주식 투자한다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막판에 끌어올린 거는 30대, 40대였다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일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중산층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강원도 인제 촌에서 태어나서 전기불 안 나오는 데서 살아서 어쨌든 서울에서 집 사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아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노동을 통해서 근로자를 이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그럼 투자를 안 하면 답이 있냐? 그럼 국가가 해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정치 체제가 효율성을 띠면서 결국은 복지국가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이 더 진전이 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해서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이 더 땡겨진 거거든요. 이제는 언택트 시대가 더 빨리 온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AI, 로봇, 바이오 그런 데는 단순 노동자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 소득의 양극화보다는 이 자산의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보정 기능을 누가 해줘야 되냐. 그거는 국가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 국가는 복지국가 체제로 가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가자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국가가 재정을 집행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땅 파기에 막 집어넣지 말고 그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런 쪽으로 자원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기본소득을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뭘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게 네. 현대통화이론이라고 그래서 MMT라든가. 네, 그거 재밌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네. 이거 이제 미국에서, 이게 사실 이게 사회주의 이 그렇죠. 정책인데, 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 앞으로의 그 정부 정책의 대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포퓰리즘을 통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는 뭐겠어요?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다른 데는 다 임기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임기제가 없죠? 거기는 왜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거지? 아니 대통령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포퓰리즘으로 가면 남미처럼 다 망한다는 거죠. 복지로 가는데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면 망한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뭔가 그거를 이제 결국 그거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일 텐데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복지국가로 가더라도. 그래야 뭔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복지국가로 가야 나라가 안 망한다는 거고요.